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아들 둘을 둔 나약한 엄마입니다. 제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여태 살 떨리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털어내지 못하고 가끔씩 악몽을 꿉니다.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을 지나오면서 제 스스로가 정말 쓸모없고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전혀 그 노릇을 못했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자책을 많이 했죠. 한때는 엄마의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정말 큰일 날 생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제 곁에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하게 충격을 준 남편 덕분에 끝내 기회를 다시 얻었네요. 이 글을 쓸 수 있게 되기까지 마음적인 여유를 얻는 데에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2년 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저의 끔찍한 과거를 지금 청취자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중국집 가게를 하는 사장입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 때부터 계획해서 차린 중국집인데요. 한자리에서 제법 오래 했고 매상을 차곡차곡 부지런히 올려 제법 살림을 넉넉하게 살고 있었죠. 위치가 초중고 모여있는 근방에 있었기에 손님은 늘 끊이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배달을 시킬 때도 많고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학교 주변에서 외식하면 만만하게 들여다보는 곳이 저희 중국집이었거든요. 특히 입학식과 졸업식엔 아주 난리가 난답니다. 휴일이 없다 보니까 저희 부부는 평일 낮에 조금 한산할 경우가 휴일이나 다름없었어요. 어떨 때는 피곤해서 하루 정도 쉬고 싶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돈 잘 버는 장사치라도 놀고 싶잖아요. 드러눕고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늘 손님들께 파이팅 넘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힘내서 매출에 신경을 기울일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사랑스러운 두 아들 덕분이랍니다. 저희 애들은 특히 짜장면을 좋아해요. 아들 둘은 매번 부모님이 짜장면 집을 해서 너무 좋다고 해맑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들이 말하기를 자기들 반에서 저희 부부가 제일 갖고 싶은 부모님으로 소문이 났다지 뭡니까. 아들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희 아들을 보고 매일 짜장면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자식들이 저렇게 저희를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자식들만 보면 없던 힘도 생긴다는 저의 친정 부모님 말이 자식을 낳고 보니까 완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너무 좋은데 저희 부부가 또 하나 복받은 게 뭐냐면요. 저희 아들들은 연년생인데도 싸우지 않고 참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쌍둥이처럼 똑 닮아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쌍둥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 보통은 형제 자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서로 기분 상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들은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 즐겼다는 겁니다. 형제 애가 남다르게 좀 강했어요. 한참 친구들 좋아할 시기인데도 둘과의 약속이 우선인 애들이었다니까요. 둘이서 놀 땐 웬만한 사이좋은 딸아이들처럼 매일 붙어 다니면서 얌전히 불록놀이를 한답니다. 부모라면 내 새끼들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잖아요. 솔직히 둘째를 가지고 성별이 남자아이란 걸 알았을 때 내심 첫째와 자주 싸우게 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둘째한테 먼저 많이 양보하다 보니까 둘째도 자연스레 그걸 배워서 형을 챙기더군요. 저희가 시킨 적도 없는데 알아서 서로를 챙기고 위해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둘째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부터는 첫째랑 둘이서 학교까지 나란히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요. 1살 차이라지만 첫째가 워낙 듬직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얼른 둘째가 학교를 다니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직 유치원 졸업을 못했을 땐 늘 제가 일을 하다 말고 데리러 갔었거든요. 일이 바쁠 때 항상 아이 하원이 겹쳤는데 남편 혼자 두고 얼른 나갔다 오는 것도 생각보다 곤란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들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첫째가 알아서 둘째를 데리고 학교를 하는 겁니다. 이마저도 첫째한테 부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첫째가 알아서 둘째를 챙겨 나오고 있더군요. 둘째 손을 꼭 잡고 학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때 제가 첫째한테 앞으로 동생 챙겨서 와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우리 현중이가 동생 잘 챙겨서 집에 올 수 있지?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현수를 못 챙길지도 모르거든. 현중이가 형으로서 한번 책임져 볼래? 그런 건 걱정 마. 현수 마치는 시간이랑 내가 마치는 시간이랑 비슷해서 별로 어렵지 않아. 현수한테도 혹시 먼저 마치게 되면 우리 반에 오라고 했거든. 현수도 알겠대.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듬직한 아들들을 낳았을까. 현중이 덕분에 엄마 아빠가 더 힘내서 짜장면 팔 수 있겠다. 고마워 아들. 첫째가 흔쾌히 허락해주는 덕에 저는 남편과 장사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겐 이웃이기도 했고 같은 학부모 입장이기도 한 측근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 옆에 나란히 장난감 가게 하나가 있었어요.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오다 가다 마주치는 덕에 친해진 이웃들이죠. 그 사람들과는 자녀 학교가 같은지라 학부모 교육이나 모임이 있으면 시간 맞춰 같이 갈 정도로 친했습니다. 유나 엄마, 학교 상담 오늘 윤주 차례지? 우리 아들 순서랑 비슷하게 걸려서 같이 가면 될 것 같은데 시간 괜찮겠어? 그럼요 언니. 나중에 저녁 때쯤 제가 언니 가게 찾아갈게요. 상담 끝나고 차 한잔 할래요? 이번에 저희 외가 쪽에서 콧감 가지고 왔는데 아주 실하고 맛있더라고요. 좀 챙겨드릴게요. 맛있는 거 있으면 늘 나눠 먹고 서로의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우리 아들들 생일이 되면 그 집에서 장난감도 하나씩 선물을 해주곤 했어요. 직접 골라서 원하는 걸 갖게 해주었는데 그날만 되면 아들들이 아침부터 기뻐 날뜁니다. 장난감 받는 날이라면서 마치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것처럼 행복해했죠. 아들이 둘인 저희와 달리 그쪽은 딸이 둘이었는데요. 저희처럼 연년생은 아니었고 첫째 딸이 우리 첫째 아들과 동갑이고 둘째 딸이 아직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자연스레 아이들 4명이서 서로를 잘 어울려 놀게 되더라고요. 따로 소개해준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미 친한 걸 보고 역시 아이들 친화력은 남다르다고 생각했죠. 또 아이들 입장에선 얼마나 재미있는 환경이겠습니까?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 부모님 가게를 탐방할 수 있고 더 가면 학교 놀이터에서 놀 수도 있고 서로 늦게까지 놀더라도 집이 가까우니 금방 귀가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희 아들들은 물론이고 장난감 가게 딸내미들에게도 짜장면을 무상으로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맛있는 거 좋아할 나이들이다 보니 딸아이들도 자기 집에 가서 밥을 안 먹고 꼭 저희 가게로 와 중국 음식으로 해결하더군요. 아이들 건강에 해라도 될까봐 제가 나름 조절해서 식사를 챙겨주기도 했네요. 한날은 장난감집 둘째 딸이 짜장면을 먹는데 온 얼굴에 범벅을 해놨더라고요. 어머 유나야. 아이고 세상에 너희 엄마 아빠가 보면 시겁하겠다. 예쁜 옷도 다 버려놨네. 안 되겠다. 이러고 가면 내가 네 엄마한테 욕먹겠어. 이모랑 같이 씻으러 가자. 저는 그대로 아이를 달랑 들어서 2층으로 올라가 샤워까지 시켰습니다. 옷이 다 더러워져서 당장에 갈아입을 옷은 없고 타올로 둘둘 감고 제 외투로 감싸 안아서 장난감 가게까지 뛰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집 가게 사모님이랑 얼마나 웃어댔는지 몰라요. 그 집에서 고맙다고 말하다가도 자기 딸내미 몰골을 보면서 귀엽다고 엄청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 당시 참 즐겁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었네요. 아이들 넷은 주로 학교 앞 놀이터에서 놀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놀거리가 가장 많은 곳은 놀이터이지 않습니까?
놀이터는 저희 가게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바로 있어요. 항상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면서 놀던 아이들이기에 부모 되는 저희 입장에서 걱정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놀고 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해산하는 게 아이들의 패턴이었죠. 둘째들은 휴대폰이 없었지만 첫째 2명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기에 연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른들이 조금 더 안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에겐 늘 문제가 없었고 매일 같은 일상이라 그날의 실수는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당시만 생각하면 그렇게 심장이 떨립니다. 이날 제 목숨이 끊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한날 장난감 가게 부부를 저희 중국집으로 초대해서 브레이크 타임에 같이 담소를 나누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놀고 있어야 할 아이들이 갑자기 허둥지둥 소리를 지르며 들이닥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어떤 아저씨들이 현수 잡아갔어요. 문방구에 유나 젤리 산다고 같이 갔다가 유나가 울면서 혼자 돌아왔는데 현수가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원래 유나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현수가 구해주다가 현수가 잡혀갔대. 우리가 다 같이 가봤는데 이미 현수가 없어져서 못 찾았어. 아이들이 서로 큰 소리로 자기의 의견부터 앞세우고 옆에서 유나까지 오느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다들 처음엔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응? 뭐라고? 한 사람씩 얘기해봐. 뭐 재미난 일 있었던 거야? 다들 얼굴에 땀이 장난 아니네. 오늘 단체로 목욕시켜야겠어. 이때만 해도 다들 남편 말에 하하호호 웃기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엄마라면 자식이 잘못된 상황에 대한 촉이란 게 있잖아요. 그 난잡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제 온몸의 털이 바짝 솟는 겁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장난감 가게 부부들도 아이들을 우선 진정시키는 데에 신경을 기울인 반면 저는 가게를 당장 박차고 나갔습니다. 중구난방한 아이들의 주장에서 제 둘째 아들의 위험한 신호를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가게를 뛰쳐나왔고 뒤늦게 아이들에게서 상황을 제대로 듣고 따라 나온 남편과 장난감 가게 부부가 시겁하며 같이 뛰었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우리 첫째가 알려주는 곳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말은 골목 쪽에서 차 한 대가 나타났고 원래는 유나를 데려가려 했는데 같이 있던 제 둘째 아들이 그걸 말리다가 아저씨 다리를 깨물었고 그것에 화난 아저씨가 유나를 버리고 제 아들을 잡아갔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게 아니겠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내려앉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떡해 여보, 우리 현수 어떡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야. 빨리 찾아야 돼.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경찰 불러 얼른.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에 놀란 듯 했지만 제가 정신없이 우니까 일단 저를 진정시키려 하더군요. 저는 애꿎은 남편을 붙잡고서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경찰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옆에서 장난감 가게 부부가 대신 신고를 해주었고 얼마 뒤 경찰이 우리를 태우러 왔어요. 경찰과 함께 확인한 놀이터 근방 CCTV에는 검정색 차는 잡히지만 담장에 가려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경찰이 곤란해하는 눈짓을 보곤 정말 실신할 정도로 정신을 놓을 것 같았네요. 저희가 다 같이 경찰서로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도 같이 데려왔는데요. 경찰이 유일하게 목격자인 아이들에게 현장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정작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는 첫째들은 어린 유나한테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였단 거지요. 우리 아들을 데려간 아저씨들을 본 사람은 고작 6살인 유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말은 신빙성이 없지만 그래도 경찰이 유나한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로 지레 겁을 먹은 유나는 부모 뒤에 숨기만 할 뿐 어떤 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어 터질 것처럼 불안하던 저는 결국 어린아이한테 몹쓸 짓을 해버렸는데요.
다짜고짜 유나를 붙들고 무섭게 다그치고 말았습니다. 말해 유나야, 네가 봤잖아. 우리 현수 데려간 아저씨들 너밖에 안 봤잖아. 네가 말해야 현수를 찾을 수가 있어. 현수 엄마, 왜 이래요? 우리 유나도 많이 놀라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불안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이한테 이러는 건 아니죠. 유나한테 시간이 필요할진 몰라도 내 아들한텐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 현수가 유나 구하다가 그렇게 됐다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나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상황이 참 엉뚱하게 흘러가 버렸는데요. 항상 친구처럼 지냈던 유나 엄마랑 결국 싸움을 벌이고 말았지 뭡니까. 어른들이 목소리 높여서 다투다 보니까 유나는 또 큰 울음을 터뜨렸고, 경찰은 그런 유나한테서 더 이상 목격자 진술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유나의 진술이 무엇보다 큰 희망이었는데 그것마저 가망이 없게 되자 저는 절망하고 말았는데요. 경찰들한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면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성을 붙들고 있던 남편이 경찰과 얘기를 해서 신고 접수를 했던 걸로 압니다. 그 길로 우리 집과 장난감 가게 부부는 사이가 서먹해졌어요. 그래도 꽤 긴 세월을 이웃으로 함께 잘 지냈는데 한순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경찰 도움으로 아들 찾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장사는 해야 했기에 남편만 정신 바짝 차려 일을 했고 저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뿌려 방송국도 찾아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도하며 아들 찾기에만 온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저희 집이 돈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더더욱 수단을 가리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하원하고 돌아오는 유나를 기다렸다가 유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그날의 진위를 물었습니다. 유나야, 아직도 말해줄 생각이 없는 거니? 우리 현수는 너 구하려다가 사라졌는 너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야. 이모가 불쌍하지도 않아? 유나가 기억나는 거 조금만 얘기해줘도 현수 오빠 찾을 수 있어. 응? 그만하세요, 아줌마. 저희 엄마가 아줌마 만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동생 그날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엄마가 최대한 그날을 잊는 게 좋다고 저보고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지금 너희들은 다 무사하다고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거야? 우리 현수가 유나를 무슨 마음으로 구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유나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그럼 우리 현수는, 집에도 못 오고 있는 우리 현수는 얼마나 무섭겠어. 아이들한테 화풀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어른답지 못하게 고작 9살과 6살짜리 애들을 붙잡고 성질을 내버렸습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좋은 마음으로 유나를 도와줬을 걸 알기 때문에 마냥 모른 척 그날을 덮으려고 하는 유나 식구들이 밉더라고요. 제가 울분을 터뜨리자 윤주가 유나를 슬쩍 당기며 제게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대로 저한테서 도망쳐 부모님을 부르며 집으로 달려갔죠. 저만 이 상황이 답답했던 겁니까? 유나네 부모님들은 같은 어른이 돼서 어떻게 이럴 수 있답니까? 자기 딸을 살리다가 우리 아들이 변을 당한 건데 어쩜 이리 모르쇠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커져가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장난감 가게까지 찾아가서 난동 부리길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유나 엄마, 좀 나와 봐요. 유나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요? 우리 아들이 왜 그런 변을 당했는지 알면 유나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나네 식구만큼은 이 상황을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이러지 마. 사정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서 이런다고 우리 아들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만하고 나랑 같이 계속 알아보자.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됐는데 관련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유나가 우리 아들을 봤어. 유나랑 내 아들이 같이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아들을 정말 찾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러지. 제가 동네에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고 오열을 하고 욕을 해도 유나 부모는 코빼기도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양심은 있는지 저를 경찰에 신고까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제가 지쳐서 떠날 때까지 두들기도록 내버려 두기만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경찰한테서 연락은 잠잠하고 자꾸 시간은 흐르는데 날씨는 또 얼마나 좋은지. 학교를 하교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면 귀를 틀어막고 정수기 옆 구석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난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면 우리 첫째가 와서 저를 달래주기까지 했을까요? 첫째가 저더러 미안하다고, 자기가 동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잘못했다 사과를 하는 게 아닙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둘째뿐만이 아니라 우리 첫째한테도 이리 못난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 고작 초등학생이었던 첫째를 꼭 안아주면서도 저는 망가지기 시작한 우리 가정을 마냥 손 놓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낼지가 예측이 되더라고요. 별 수 없었죠. 그걸 알았음에도 제가 전혀 차릴 기운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결국 유나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제 아들은 찾지 못했어요. 그 사이 결국 유나네는 이사를 가게 되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다 죽은 사람처럼 집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장사도 돕지 못하고 내내 둘째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살내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매일 울기를 반복했고 실제 둘째의 꿈을 몇 번 꾸기도 했습니다. 첫째와 남편은 저를 걱정하면서도 어쩌지 못해 같이 소가리만 했는데요. 아픔이라는 건 시간이 약이라는데 저는 아들을 잃은 지 수년이 지나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벌써 둘째를 못 본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저의 시간은 여전히 과거의 그날로 멈춰 있었고 남편이 저를 병원에 데려갈 정도로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많이 고생했어요. 남편도 아들을 잃은 상심이 말 못하게 클 텐데 제가 너무 몸져 눕다 보니까 그 마음을 억지로 억눌렀을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랑 첫째 생각하면 그만 기운을 내야 하는데 하면서도 돌아서는 순간 둘째 생각 때문에 모든 걸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둘째가 없는 그 순간부터 매일 지옥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이번에 현중이 졸업해. 현중이가 당신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언제까지 현수 때문에 현중이 내버려 둘 거야. 현중이 생각해서라도 기운 내야지. 제 시간은 둘째가 8살인 그때로 멈춰 있는데 어느새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살펴보지 못한 사이에 첫째는 벌써 의대 졸업을 앞둔 장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러버렸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도 왜 나는 여태 둘째를 찾지 못했을까? 내겐 그렇게 수많은 날들이 있었고 기회가 많았는데 왜 무력했을까? 더 힘을 내지 못했을까? 이렇게 모든 생각들이 결국 둘째로 이어지고 끝내 저를 향한 자책으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첫째를 챙길 수 있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편과 첫째 졸업 이야기를 하다가도 둘째를 어제 잃은 사람처럼 남편 품에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현중이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나 우리 현수 이렇게 보내고 못 살아요. 내가 우리 아들 혼자 있는 걸 이대로 둘 수가 없을 것 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현수를 정말 생각한다면 죽을 것 같은 힘을 억지로 내서라도 내 아들을 기다릴 생각을 해야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당신 지금 현수 엄마이기도 하지만 현중이 엄마이기도 해. 이때야말로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순간입니다. 그 어린 아들이 누군지도 모를 어른의 손에 잡혀가 낯선 곳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을 생각을 하니 엄마인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게 너무나도 죄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엄마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만 있어야만 하는 당시 현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인정한 듯 싶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 둘째를 따라 죽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위험한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남편과 첫째는 번갈아가며 저를 더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야말로 민폐 덩어리가 따로 없었죠. 둘째를 잃고 엄마의 자격이 없다고 반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음에도 정작 살아있는 식구들에게마저 여전히 쓸모없는 아내이자 엄마로 있었던 거예요.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했지만 특히 첫째한테 미안해서 한날의 졸업을 앞뒀는데도 공부를 하고 있는 첫째 방을 찾아갔습니다. 현중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진작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 현중이 보살펴줬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주고 이렇게 슬퍼하기만 했네. 너무 미안하다, 아들. 누굴 닮아 이렇게 잘 커준 건지.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게 자라줬네. 졸업 너무 축하해. 엄마, 나 아직 현수 포기 안 했거든. 앞으로도 현수를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 포기 안 할 거야. 근데 우리가 현수 생사는 알아야 되잖아. 당연히 현수가 살아있다고 믿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 유전자 등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첫째는 자기도 둘째가 돌아오길 나날이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첫째도 그날이 꽤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과연 정말로 동생이 살아있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늘상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는 듯 했죠. 저는 첫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둘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겁이 나서 차마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젠 정말 때가 왔고 더는 저 하나 때문에 식구들까지 괴롭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 현수 그만 보내주자. 현수도 이해할 거야. 우리 가족이 현수를 잊지 않고 늘 함께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야. 저는 끝내 첫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둘째를 찾는 것에 대해 마지막을 직감하고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첫째의 도움을 받아 둘째 아들을 신고했던 경찰서로 가서 유전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경찰서에선 국과수에 연결해 신고 당시 맡겼던 둘째 유전자 데이터가 남아있는지 찾기 시작했고 근 20년을 기다린 아들의 죽음을 오롯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연락받을 전화번호로 남편의 것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들은 학교 일 때문에 잠시 샛길로 빠졌고 남편은 장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학교 놀이터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둘째를 잃고 나서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그 놀이터를 걸으며 우리 아들이 뛰어놀았던 곳곳을 둘러봤어요. 아이의 얼굴이 잊히지도 않고 속속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마지막 인사라도 해주고 보내고 싶은데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불쌍하게 보내줘야 하는 우리 둘째를 생각하며 저는 겨우 기억하고 있는 추억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놔줘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세 가슴을 쥐어뜯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쭈그려 앉은 채로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있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주보면 보이는 벤치 옆으로 웬 아가씨 한 명이 서 있더군요. 분명 놀이터의 소수 아이들 말고는 어른이라곤 저밖에 없었거든요. 아가씨가 제 눈에 들어온 이유는 다름 아닌 아가씨가 저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연한 눈맞춤이라고 치부하기엔 아가씨의 눈길이 꽤 끈질기게 제게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뜬금없이 울고 있어서 이상하게 보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추스르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눈길을 돌리며 눈마국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슬쩍 다시 본 아가씨 또한 저처럼 울기라도 했는지 눈가를 훔치면서 돌아서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며 넘길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때의 제 느낌은 좀 달랐습니다.
제 기분상 아가씨가 분명 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았고, 그게 마치 제 사정 또한 알고 있다는 걸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둘째의 사고를 같이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나라는 아이였습니다. 유나는 우리 둘째보다 2살이 어렸으니까 아마 저 여자처럼 아가씨가 다 되었을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일어나 급히 아가씨가 사라진 도로 쪽으로 달렸는데요. 이미 인파 속으로 묻힌 아가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 아가씨가 정말로 유나였을까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남는 일이네요. 국과수에서 연락 주기로 한 당일이 되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의 이불을 개면서 짐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남편이 문 부서질 듯 활짝 열고서 급히 뛰어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전자 검사 의뢰한 거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보이면서 하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머릿속이 텅 비워져 버렸습니다. 여보, 현수가 살아있대. 경찰이 지금 위치 파악 중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현수가 정말 장하게 버텨준 거야. 거 봐. 우리 아들 살아있을 거라고 했잖아. 이제 다 끝났어. 여보, 더 이상 마음고생 안 해도 돼. 정말 고생했어. 남편의 말을 듣는데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판가름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저를 품에 안아주었을 때야 저는 모든 사실을 실감했죠. 그게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 살아있대? 어디? 치리대. 당장 가봐야겠어. 여보, 나 좀 아들한테 데려다줘. 경찰이 연락 줄 거야. 아마 하루 정도는 걸릴 거라고 했어. 이제 막 추적 들어갔다고 찾는 건 지금부터래. 아마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 남편 말대로 둘째를 찾은 뒤에 연락을 주겠다던 경찰은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진작에 일정을 정리해놓았던 저희 가족은 모두 경찰서로 정신없이 갔어요. 경찰이 안내해준 곳으로 따라갔더니 웬 청년이 하나 앉아 있었는데요. 좀 꾀지지하긴 했으나 우리 둘째가 맞다는 걸 단번에 알아봤지 뭡니까. 너무 많이 커버렸지만 제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첫째와 쌍둥이처럼 똑 닮은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현수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느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현수 고생 많이 했지. 엄마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 이렇게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더 노력하지 못했어. 고맙다. 있어줘서 고마워. 그때부터 저는 정신없이 울면서 우리 둘째 얼굴을 만지느라 주변 기억들은 좀 흐릿합니다. 둘째를 안아주면서도 이게 현실이 맞나 싶어서 몇 번이나 아들을 주물럭거렸어요. 남편과 첫째와도 인사를 나누는 둘째를 놓지 못하고 내내 붙잡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제게 엄마라고 불러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제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네요. 저희 식구들은 둘째의 이야기를 듣기까지 가족 간의 상봉을 실감하느라 좀 오래 걸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냈던 거야?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었으면서 왜 우리를 찾아오지 못했어? 어디 멀리 가서 있었던 거니? 너를 찾으려고 방방곡곡을 돌고 방송까지 냈는데도 못 찾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몰라.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집에 어딘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깡패 아저씨들이 도망가면 가만 안 둔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있었어. 듣고 보니 둘째는 잡혀가자마자 웬 껌파리로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바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질이 나쁜 아저씨들이라 너무 무서워서 감히 탈출할 생각도 못했고 자기 말고도 다른 어린애들이 많았다고 해요. 고등학생 나이가 되고부터는 아저씨 일터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손님으로 오는 아저씨들이 도박으로 돈을 잃으면 홧김에 손찌검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던지.
아들 손을 잡고 있는 내내 두 손이 우리 남편 손보다 거칠어서 한참 문질렀던 것 같아요. 심지어 둘째는 이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경찰이 더 찾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도 유전자 검사 덕분에 둘째의 신원이 밝혀졌고 그 바람에 둘째가 있었다던 도박장이 다 털렸다고 해요. 형사가 들이닥쳐서 거기 도박쟁이들이 죄다 잡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애가 이렇게 삐쩍 말랐을까. 어디 아픈 데는 없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저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찾지 않길래 원망도 했지만 제가 이름까지 바뀌어 버렸으니까 못 찾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해도 되고, 또 살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럴 리가 있겠어? 네가 우리 식구한테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데. 엄마 아빠가 정말 노력 많이 했어. 너가 없고 나서부터 하루도 편하게 지낸 날이 없다고. 나도 내 선에서 너 찾으려고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 그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절대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줘. 둘째가 저희 부부에겐 존댓말을 썼지만 첫째한테는 그래도 반말을 하더라고요. 부모와의 애와 형제의 애가 다르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작용하나 봅니다. 둘째는 형이 주는 손길을 잡고서 내내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부모도 부모지만 형과의 추억이 제법 길고 강하게 남은 것 같아 그마저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을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중간에 경찰이 오더니 둘째한테 무언가를 보여주더라고요. 다행히 몽타주가 잃지 않은 사람도 같이 잡혀왔네요. 보아하니 상습범이더라고요. 배현수 씨 잡아간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맞나요? 둘째는 형사가 보여주는 몽타주를 보면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충 그렇다고 했습니다. 실 사진도 아닌데 몽타주만 보고도 둘째가 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아주었죠. 헌데 경찰이 보여주는 몽타주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식구들 모두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 사건에는 어린아이 유나 말고는 목격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목격자가 더 있었다면 한참 경찰들이 사건을 파헤칠 때 드러났을 겁니다. 유나네 집은 이사하면서 그대로 도망쳐 버렸으니 사실상 목격자가 없는 것과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잖아도 남편이 먼저 형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당시 목격자가 어린아이 말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몽타주를 딴 거죠? 혹시 중간에 다른 목격자라도 발견이 됐던 건가요? 아, 아직 모르시는군요. 10년 전쯤인가 중학생 여자아이가 혼자 찾아왔었어요. 현수 씨 사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날 목격자라고 얘기해주고 갔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을 텐데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일 때문에 그렇게 악몽을 꾼다고 하면서 엄마 몰래 왔다고 그랬던 것 같네요. 중학생 여자아이. 그 말을 듣는데 왜 놀이터에서 본 아가씨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엄마 몰래 찾아왔었다는 말도 저의 반응을 크게 만드는 데에 한몫했어요. 뭐라고요? 그 아이가 분명 목격자라고 그랬습니까? 10년 전이 중학생이면 지금 20대라는 거죠? 혹시 그 사람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건 목격자 신원 보호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동네 장난감 가게 집 딸이었다고는 했습니다. 자기를 구해준 오빠가 잡혀갔다고 그렇게 말했네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식구는 유나의 진술이라는 걸 바로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날 놀이터에서 봤던 그 아가씨가 정말 유나였던 걸까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왠지 유나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듣자 하니 유나도 그날이 트라우마로 남아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했나 봅니다. 중학생 나이까지 악몽을 꿨을 정도면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는 건데 심지어 엄마 몰래 경찰서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유나 엄마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유나에게 그 기억을 지워주려고만 했나 봐요. 유나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그만 그 어두운 과거에서 헤어나오길 바랬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방법 때문에 유나가 과거를 더 또렷하게 기억했는지도 몰라요. 정작 유나의 근본적인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아이를 더 힘들게만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저 또한 지난 일이라지만 당시 우리 둘째 일 때문에 그 조그만 아이를 닥달했던 게 문득 미안했습니다. 분명 저의 어른답지 못한 발악 때문에 유나한테 더 트라우마가 되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유나네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유나한테 꼭 미안했다고 말해줘야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뒤 저희 식구는 둘째를 데리고 가장 비싸고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식구들이랑 같이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바로 집으로 데려갔네요. 저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1시간 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저희 식구는 둘째가 밥 먹는 모습만 한참 바라봤어요. 나 체하겠어요. 빨리 밥들 먹어요. 나도 울고 싶은 거 엄청 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만 울기야. 지금까지 서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만나서까지 울지 말아요, 우리. 이제 서로 웃기만 해요. 그래, 그러자.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네. 이렇게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형을 말해. 형이 다 해줄게. 누구보다 힘들었을 우리 둘째가 앞으로 사회에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저희 식구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가끔 몰라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둘째 방문을 열어봐요. 벌써 이 일이 2년 전이 되었음에도 한번 둘째와 못해봤던 추억들을 나누려면 또 다른 의미로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저의 불안한 증세도 많이 완화되겠죠. 기적처럼 제 품으로 돌아와준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과연 제가 글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벌써 마지막 인사를 할 차례네요. 이곳에 제 아픔을 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름 여기다 정리를 해보니까 지난날보다 제가 많이 안정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좋네요. 이런 기회를 통해 제 안에 있던 온전한 트라우마를 꺼내놓은 기분이에요.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꼭 아픈 사연이 아닌 기가 막히게 행복한 사연들도 여기다 써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존재하는 것도 다 감상해주는 청취자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청취자분들의 관심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연자들이 치유를 받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하나의 사연을 경청하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시는 일 늘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한테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아주 고소한 사건이 하나 떠올라서 매번 논팅만 하던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해서 웃음이 자꾸 터져나올 것만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결혼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만 남네요. 예비 신랑은 외제차 딜러였습니다. 모든 외제차 딜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유독 예비 신랑은 허세가 가득하고 허영심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차를 계약하지 못하면 인센티브가 들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쪼들리는 생활을 해야 했는데도 무슨 자신감인지 돈을 턱턱 쓰던 사람이었죠. 차도 외제차를 거의 빚내다시피 해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허세랑은 거리가 참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수수하게 사는 평범한 사람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예비 신랑도 저한테 꾸미지 않는 순수함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돈 아껴 사는 모습이 마음에 든 게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뭘 사달라고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본인 치장에만 신경 쓸 수 있으니 오히려 저 같은 여자가 편했을지도 모르죠. 근데도 왜 결혼까지 생각했냐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그때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거나 고아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고성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농사라고 하면 늘상 시골에서 가난하게 산다고들 생각하시던데 그거랑은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고성 땅이 전부 우리 집 땅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규모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우리 외가, 그러니까 어머니네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농작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릴 사위로 장가를 들어서 외가와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고, 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오롯이 그 땅의 주인은 우리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일대를 전부 먹여 살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에게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학업이었습니다. 돈은 넘칠 만큼 있으나 어릴 때부터 농경일을 배우느라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으니 공부에만 매진하라고 하셨어요. 그 덕에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큰 물에서 놀아야 성적도 오르는 법이라며 저만 홀로 서울에 상경을 시키셨습니다. 워낙 성격이 나쁜 일을 저지르지 못하고 집에서 뒹굴거리는 걸 좋아하던 집순이라 그런지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끔 외롭긴 했지만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다녀와서 복습과 예습을 거치면 잠잘 시간이었기 때문에 퍽 괜찮았어요. 외로울 틈이라는 게 많지 않았다는 뜻이죠. 주말에 별일 없으면 고성으로 내려가거나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시기도 했고요. 부모님의 농작지는 사계절 내내 바빴습니다. 과수원도 있고 보리밭도 있고 고추밭도 있고 배추밭도 있고 입구에 여기부터 고성입니다 하고 들어가면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무튼 각설하고 예비 신랑과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유머러스하고 매너가 있다며 가볍게 만나보라는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지인의 말처럼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해, 두 해 지나도 여전히 같이 있으면 늘 재미가 있었죠. 삭막한 서울에 서로를 헐뜯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을 살아도 평생 즐거울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의 사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차하면 서울 생활 접고 고성으로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제 예비 신랑은 저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긴 했습니다. 제가 버려진 자식 같은 걸로 생각한 건지 뭔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하니 저를 측은한 얼굴로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했죠. 부모님이 차려주는 따끈한 밥상을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으니까요. 굳이 정정해주진 않았어요. 살다 보면 알게 될 일이고 또 미리 말해봐야 골치만 아플 수도 있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 것도 돈이 없어서 제 뒷바라지하느라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사시는 줄 알더라고요. 작은 땅에 겨우 먹고 살 만큼 돈벌이 하면서 저의 서울 생활을 지지해 주시는 거라 생각했는지 가끔 저에게 그런 언행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농사철이 끝나면 틈틈이 다음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까지 해외여행도 가시고 상당히 젊게 사시는 분들이셨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다녀온 여행지보다 부모님께서 다녀온 여행지가 몇 배나 더 많으니까요. 그치만 예비 신랑이 그런 사정까지야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제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서 자랑한 적이 없으니까요. 결혼 이야기가 솔솔 나오자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서울에 살고 계시는 시댁부터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솔직히 긴장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최대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밝은색 투피스 정장을 차려입고 선물도 양손 한가득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은근히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농사를 짓는 거야? 이것저것 많이 하셔요. 보리밭도 있고 고추밭도 있고. 어쩜 죄다 풀떼기네 그래. 적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려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소나 키우지. 뭔 죄다 풀떼기야? 나중에 자식들 배고플 때 되면 소를 키워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농담이랍시고 하호호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산업은 몸이 힘들고 순수이익이 많이 남긴 하지만 정이 많이 들어서 팔아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린다고 접으신 사업이었어요. 솔직히 농경지가 그리 큰데 축산업에 손 한 번 안 대어 보셨겠어요? 하지만 굳이 그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시골이라고 무시하는 시댁도 사실 서울에만 살았지 그닥 풍족한 건 아니었거든요. 서울 산다는 그 자부심에 저희 집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다. 혹은 며느리 될 사람을 벌써부터 기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어차피 실상 저희 집은 엄청나게 여유가 있으니 결혼하고 나면 판도가 바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혹시 철마다 내려가서 우리 아들이 농사일 거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니요. 시골에 일하는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살면서 부모님 농경지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걸요? 너야 딸이니까 그렇지. 사위를 어떻게 부려먹을 줄 알고 그렇게 장담을 해? 저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세요. 그리고 일하러 오신 분들에게 임금도 넉넉히 드리고 있어서 철만 되면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줄을 서시거든요. 그래봐야 농사일일 텐데 그래가지고 남는 게 있으시겠니? 자꾸만 저희 집을 무시하는 그들의 발언에 제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꾸 없이 살아서 하면서 시골을 무시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취미가 스포츠카 운전하시는 거거든요. 시골집 차고에 가면 억소리 나는 스포츠카가 3대나 있어요. 서킷 경기장을 빌려다가 취미생활로 개인 레이싱까지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 그런 것도 모르고 돈돈거리는 게 퍽이나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골을 무시한다고 해도 예비사돈이 될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인데 대놓고 저러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가족과 가족 간의 화합인데 벌써부터 일이 삐걱거리면 평생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스트레스만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드니 점점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댁도 노후는 별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정년퇴직 앞둔 시부는 모은 돈을 야금야금 투자했다가 날려먹었다고 들었고 시모는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서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이고 아무튼 저한테 아들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 농사일 절대로 시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시키는데 농사일로 한번 뼈 빠지게 굴려볼까 하는 나쁜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저희 농지에 철만 되면 마을 초입까지 줄을 선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요. 부모님께서 늘 남을 도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신 분들이라서요.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든 행색이 어떻든 편견과 차별 없이 일을 시키고 평생 일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저런 식으로 편견을 가진 시댁 식구들이 어찌 마음에 들겠나요? 가족인 저조차도 고추 한번 따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견례를 해봐야 서로 빈정만 상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티는 내지 않았지만 차일피일 저희 집에 가는 것을 미뤘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저에게 우스갯소리랍시고 선 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왜 자꾸 자기네 집에 가는 걸 미루는 거야?
지금 농사철이야? 나 일 시킨다고 하셔서 지금 자기가 일 못하게 하려고 안 가는 거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수학철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 일 시키지 말라고 해서 지금 자기네 집 안 가는 거지? 아, 결혼하고 나면 나 맨날 몸빼바지 입고 처갓댁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나한테 고추 따는 일 한번 시켜본 적 없는 분들이셔. 말 그렇게 하지 마. 기분 나쁘니까. 우리 엄마 말 못 들었어? 서희는 평생 손님이라는데 인건비 아끼려고 나한테 일 시킬 수도 있는 거지. 솔직히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벌어두셨겠어? 에이, 내가 효도하는 셈 치고 가서 일 도와드리는 게 처가해도 낫겠다. 자기가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러다가 나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시면 어떡해. 저는 솔직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매번 계약 못 따내면 최저임금 받으면서 카드값에 허덕이는 주제의 말이에요. 예비 신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뭐가 불만인지 궁시렁거렸어요. 나 손 망가지면 안 되는데. 농사일 하다가 손톱이라도 빠지면 어떡하지? 몸빼바지도 없는데 남대문 가서 하나 사야 되나?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멍청이랑은 결혼하지 말아야겠다고요. 그치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 데려가 인사를 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적어도 저희 집 농사 규모를 보거나 하면 자기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한 거였어요. 혹여라도 부모님께서 편견을 가지고 제대로 당하기도 전에 내쳐질까봐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건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에게 2주 뒤 주말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벼르고 벼르던 저희 집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원래 예비 신랑의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일주일 전에 예비 신랑의 차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래도 외제차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를 꾸역 끌고 다녔던 탓에 장고장이 많긴 했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유지비로 그냥 국산차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었지만 외제차라는 그 엠블럼이 뭔지 예비 신랑은 끝까지 그 장고장 많은 차를 고집하더라고요. 아무튼 차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비 신랑은 차라리 날짜를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고생도 좀 하고 잘 됐다 싶었어요.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도 또 시내버스를 타고 거의 3시간 30분을 걸려서 돌고 돌아 도착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벌써 10시를 훌쩍 넘겼더라고요. 젊을 때 운전대를 잡았던 예비 신랑은 오랜만에 탄 버스에서 멀미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돌려도 토할 것 같다면서 지가지는 어떻게 가냐고 벌써부터 우는 소리를 했어요. 저는 은근히 고소한 마음이 들어서 집에 갈 때는 멀미약이라도 마시자고 했죠. 아니, 이런 시골에 도대체 어떻게 사신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려면 버스 타고 3시간을 넘게 와야 하는데 그것도 3번이나 갈아타고. 어차피 다음부터는 차 끌고 올 거잖아. 여기에 내 차 끌고 왔다가 하부 다 망가질 것 같은데. 총구석이라 도로 사정도 영 좋지 않고. 여기는 경운기 타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사람들도 다 외제차 잘만 끌고 다녀. 참나, 거짓말도 작작해야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제차를 끌고 다녀? 억소리 나는데. 우리 매장만 해도 다 서울이나 경기권 사는 사람들이지 이런 데 사는 사람 없다. 그러는 예비 신랑 차도 억소리 나는 차는 아니거든요. 이름만 외제차지 저도 안 가질 것 같은 차 타고 다니면서 누가 누굴 무시하는지 원. 때마침 저희가 간 날이 장이 들어섰던 날이라서 아버지께서 시장에 오셨다가 저희를 태워가기로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벤츠 하나 끌고 다니시는데 예비 신랑이 그걸 보면 얼마나 기함을 토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거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장날에 꼭 1톤 트럭을 몰고 오시거든요. 시퍼런색 포터를 탈탈탈탈 끌고 오시는데
뿌옇게 먼지가 일면서 예비 신랑이 기침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먼지를 털어내고 운전석에서 절 보며 반가워하신 아버지께로 달려갔습니다. 가운데에 제가 타고 조수석에 예비 신랑이 앉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가운데에 짐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예비 신랑은 트럭에 자리가 없어서 뒤에 짐 실는 곳에 타게 되었어요. 나한테 지금 여기에 타라고? 나 양복 입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자기야.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옆에 앉을래? 내가 앉아야지. 그게 보기도 훨씬 좋잖아. 예비 신랑은 투덜거리면서 짐 실는 곳에 앉았어요. 세차도 안 하셨는지 양복에 먼지는 잔뜩 묻고 흙바람이 탈탈 일면서 예비 신랑은 꼼짝없이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내릴 때 그의 얼굴을 보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차라리 벤츠를 끌고 오지 않으신 게 천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이 났습니다. 심지어 버스에서 잃었던 멀미가 가시지 않았는지 계속 헛구역질을 해대는데 진짜 웃음 참느라 혼이 났네요. 저희 시골이 방지턱이 좀 있기도 하고 도로를 매끈하게 밀지 않아서 울퉁불퉁 하거든요. 트럭의 승차감이 얼마나 나쁜지 다들 모르시죠? 계속 꿀렁꿀렁거리는데 방석도 없이 철바닥에 앉아 있었으니 엉덩이가 꽤 욱신욱신 아려왔을 겁니다. 결국 예비 신랑은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었다면서 집에 갈 때는 차라리 걷는 게 낫겠다고 아니면 택시를 부르자고 하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위 될 사람이 인사로 오는 건데 어떻게 짐짝 취급을 할 수 있지? 아빠가 뭐 일부러 그러셨겠어? 원래는 걸어가야 하는 건데 굳이 장날 기다렸다가 우리 태우러 오신 거잖아. 차라리 걷는 게 나았겠어. 엉덩이에 멍든 것 같단 말이야. 자꾸 엄살 부릴 거야? 엄살이라니.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그래. 저는 일단 알겠다며 예비 신랑을 달래준 뒤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히 부지런하게 준비하신 건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예비 신랑의 얼굴도 좀 풀어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전부 다 준비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반찬수가 많았습니다. 닭백숙의 다리를 쫙 뜯어서 예비 신랑의 앞접시에 놓자 예비 신랑은 아주 신이 나서 닭다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만큼은 정말 복스럽게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시원시원하게 밥을 먹는 예비 신랑을 보고는 아주 마음에 드신 눈치였어요. 물론 저는 이미 결혼하지 않겠다는 마음 쪽으로 기울긴 했지만요.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오자 부모님께서는 예비 신랑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직장이 어디고? 저는 서울에 있는 비모터스라고 외제차 딜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야기가 나오자 평소에 스포츠카 타는 것을 즐기며 차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쏟으시는 우리 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이 나셨어요. 이것저것 차에 대해 물어보시자 예비 신랑은 어찌 그리 차에 대해 많이 아시냐고 되물었죠. 내가 차에 관심이 많아. 나도 빠르게 달리는 차를 좋아하거든. 스피드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런 차 한번 못 몰아보셔서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승차감은 트럭이랑 비슷할걸요? 속도가 달라서 그렇지 스포츠카도 빨리 몰면 승차감 자체는 트럭이랑 비슷하죠. 그러면서 마치 외제차 비싸서 못하지? 라는 느낌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트럭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그 트럭이 왜 세차도 안 되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차는 진짜 막 쓰는 짐 싣는 용도의 차량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짐만 한가득 실어 나를 텐데 굳이 세차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마인드였죠. 우리 어머니께서 수집하시는 스포츠카는 매일같이 광내느랴 하루를 보내야 할 정도였거든요. 거기다가 엔진 관리 차원에서 서킷까지 차량을 탁송해서 들고 가면 매끈한 레이싱 코스에서만 타셨고요. 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 한 수인 어머니에게 약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니 어머니께서도 좀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살면 적적하진 않으세요? 서울로 올라오시면 좋을 텐데. 솔직히 농사 지어봐야 얼마나 버시겠어요. 노후 자금 모으시기도 어려우실 텐데. 그러지 말고 여기 대충 정리하고 그걸 노후 자금 삼아 서울로 오세요. 여기를 정리하라고? 에이, 대대손손 물려주는 땅인데 그럴 수 없지. 여기가 무슨 개발지도 아니고 끽해봐야 서울 집값만큼도 안 나올 텐데요. 아, 그러네. 팔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얻으시겠네. 그냥 여기서 사시는 게 장인 장모한테는 더 좋으려나?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우리 집을 무시한 듯한 발언을 일삼자 부모님의 표정이 단박에 어두워지셨습니다. 아마 돈 자랑을 여기서 하긴 너무 유치하고 어떻게 본때를 보여줘야 하나 고민하시는 듯 했어요. 노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사돈댁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가 봐. 뭐 그래도 서울집 팔고 여기 내려오면 떵떵거리면서 사실 수 있을걸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서 소나 키우지 왜 풀떼기만 키우냐고 하시던데. 왜 축산 쪽은 안 하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집을 무시하자 부모님께서 찬물만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데려온 남자이니 함부로 못하시는 듯 했어요. 당신 말이 좀 이상하다. 풀떼기나 키우냐니. 축산업보다 훨씬 돈 되는 거야 이게. 세상 물정 모르네. 척값만큼 속값도 비싸다던데. 그 소 한 마리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알아? 소 판값보다 키우는 값 계산을 먼저 해야지.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누군데 그래. 예비 신랑은 제 말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본인 딴에는 아는 척 좀 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단칼에 잘라버리니까 빈정상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지 저희 부모님의 표정도 좀 풀어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비 신랑이 또 한 건 했지 뭐예요? 어째 술이라도 한잔 할 텐가? 술 마시면 이따 버스에서 멀미할 것 같아서요. 다음에 서울 오시면 그때 한잔 하시죠. 날도 어둑해질 텐데 역 자고 가고 여기서 자고 내일 가도 되지 않겠어? 잠은 집에 가서 자야죠. 거기다가 침대도 없을 텐데. 저 침대 없이 못 자거든요. 아, 혹시 내일 농사일 거들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도 주 5일제로 일하나요? 시골은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주 5일제뿐이겠어요? 추가 수당에 시급도 넉넉하게 주거든요. 시골 사정도 모르면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무시를 해대니 저희 어머니께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오히려 어쩌다 저런 모지리를 데리고 왔냐는 눈빛으로 저를 흘겨보시더라고요. 솔직히 할 말 없었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막 나갈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 그럼 더 늦어지면 버스 끊기니까 얼른 가봐요. 아버지께서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비 신랑이 극구 사양을 했어요. 아마 차 키를 챙기신 걸로 봐서는 벤츠를 몰고 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비 신랑은 트럭인 줄 알았나 봐요. 죽어도 싫다고 절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택시 불러서 가겠다고 전화 드리겠다고 인사를 한 뒤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콜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셨는지 창고에서 이것저것 챙겨오셨어요. 농사 지은 구황작물부터 타곡을 끝낸 보리까지 손수 지으신 상품들이라 아주 자부심 넘치는 농작물이었어요. 저는 그 맛을 익히 알고 있기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양손 가득 챙겼는데 예비 신랑은 영 탐탁치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나 보리밥 안 먹는데. 솔직히 감자도 별로 파지 않나? 저는 예비 신랑의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그간 눈치 빠르던 건 다 연기였는지 왜 찌르냐고 저한테 슬쩍 심퉁을 부리더라고요. 애써 챙겨준 농작물까지 시큰둥해 하니 어머니는 완전히 정나미가 털린 듯한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겸연쩍게 웃고는 계속 이따 연락드릴게요만 반복했어요. 시골 농작물은 먹지도 않는다는데 뭘 그리 챙겨주고 그래요?
조심히들 가고 다음에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간 건강하게. 다음에는 서울에서 봬요. 제가 완전 비교도 안 되는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어머니께서 직접 차린 상이 별로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물론 제가 뵙에 꼬여 있어서 더욱 그렇게 느껴진 걸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신랑만 배 터졌던 그날을 뒤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4대의 나이에 결혼 압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무나 골라서 결혼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예비 신랑은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퍽 다정하게 제게 물어보았지만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별을 이야기할 생각으로 예비 신랑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왜? 장인 장모가 그 땅 팔고 서울이라도 오시겠대?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 땅을 팔긴 왜 팔아? 에이씨, 그 땅이라도 팔아야 우리 집 사는데 좀 보태주시고 할 거 아니야. 솔직히 시골 땅값이 얼마나 하겠냐마는. 그래도 우리 한 푼이 급하잖아. 그거야 네가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길래 사치 좀 그만하고 돈 모아두지 그랬어? 그깟 고물자 굴린다고 한 달에 나가는 유지비가 얼마야? 제가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말로 잔소리를 해대자 예비 신랑이 정색하며 입을 다물더군요. 그 사람이 제일 아끼는 외제차를 대놓고 무시해서 더욱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트럭만 하다가 외제차 타보니까 좋지 않든? 너도 솔직히 내 차 타면서 어깨에 힘도 주고 그랬잖아. 내가 외제차를 한 번도 안 타봤을 것 같아? 어이없어 정말. 그리고 자꾸 우리 집 무시하는데 나 너무 기분 나쁘거든? 내가 또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래. 그건 무시가 아니라 사실이지. 대놓고 말해서 사위 될 사람 온다는데 트럭 세차도 안 해놓으시고 거기다가 버스 타고 갈 거 뻔히 알면서 줄줄이 농사 지은 거 싸주실 건 뭐야? 그거 누가 먹는다고. 그게 무시를 한다는 거야. 남들은 감자 안 사 먹고 보리 안 사 먹니? 귀한 거 손에 들려주니까 싫은 티나 팍팍 내고. 네가 우리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어. 네가 우리 집 분수에 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겠고. 마지막 말은 솔직히 비꼰 거나 다름없었어요. 우리 집 분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 놈이라고 말한 거였지만 그 인간은 마치 제가 주제 파악이라도 한 듯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서울이랑 고성이랑 수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당신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나도 외국 회사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둘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 끝까지 고작 외제차 딜러 주제에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허세를 떠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저는 결국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꺼냈고 예비 신랑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며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안 차이 때문에 그러냐며 전혀 신경 쓸 거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굴다가 제가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차는 거냐며 고성에는 이런 남자 없다고 저한테 악을 쓰고 달려들다가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빤히 보자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러더니 지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시촌년이랑은 결혼 못하겠다고 먼저 가버리더라고요. 솔직히 너네 집 농사 짓는 거 너무 쪽팔렸어. 집이 크긴 하지만 주위에 아무것도 없이 밭만 널찍하게 있는 것도 이상했고 트럭 하나 탈탈 몰면서 농사가 천직인 듯 구는 너네 부모님도 가난해 보이더라. 노후 자금이라도 내놓아라 할까 싶어서 고민이었는데 잘됐다 촌년아. 예비 신랑은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헤어짐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저는 끝까지 더러운 꼴을 하는 그 사람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그 사람은 연락을 뚝 끊었어요. 지지부진하게 매달리기라도 했으면 서로 피곤할 법했는데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요즘 왜 안전이별이니 뭐니 말도 많잖아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성으로 나쁜 짓을 한다던가. 그래서 한동안 예민하게 지냈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2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그날 그렇게 만난 뒤로 딱 한 번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헤어질 거라고 하긴 했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어디서 그런 모질이를 데리고 왔냐고 저한테 한 소리 하셨고요. 그 모질이랑은 어떻게 됐니? 헤어졌어요. 아니 우리 집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한테 촌년이니 뭐니 막말을 하더라니까요. 너한테 뭐라고 했다고? 촌년? 내가 그런 소리 들을까봐 일찌감치 서울로 상경시킨 건데 그게 뭔 소리래? 그리고 딱 보아하니 집도 차도 없어 보이던데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이나 알고 그런 소리 한다니? 다 끝난 사이니까 너무 열내지 마세요. 안 그래도 저도 한마디 콱 해줬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아주 귀를 콱 눌러주러 가자. 저는 어머니의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뭘 어떻게 귀를 눌러주겠다는 건지 이미 끝난 마당에 그럴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뒤이어 나온 말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내가 이번에 비사에서 나온 스포츠카를 한 대 사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니? 예약이라도 하러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모지리가 비모터스에서 일을 한다며? 가서 아주 기를 팍 살려주려고 했는데 헤어진 마당에 그럴 필요 없지 뭐.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가마. 저는 어머니께 아니 스포츠카가 3대나 있으면서 또 산다는 건 너무 사치지 않냐고 물어보았지만 하늘 아래 같은 엔진은 없다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본인에게 주어진 재력을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은근히 재밌겠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 지는다고 풀떼기만 먹고 산다고 가난한 줄 알았던 우리 집에서 떡하니 그 차를 사겠다고 예약을 하면 얼마나 놀란 얼굴로 저희를 바라볼까 싶어서요. 어머니께 어디서 만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니 비모터스 앞에서 바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름 곱게 차려입고 전 남편이 일하는 매장에 찾아갔습니다. 수일 만에 제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가니 전 남친이 퍽 놀란 듯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야? 너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역시 나만한 사람이 없지? 그게 무슨 시덥지 않은 소리야? 차 사러 왔어. 우리 엄마가 차 사고 싶대서. 여기에 어머님 타실 만한 차가 없을 텐데. 괜한 허세 부리지 말고 정 그러면 내가 중고차 딜러라도 소개시켜줄게. 우리 차 꽤 비싸다. 땅 팔아도 사기 힘드실걸? 저는 대꾸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라도 드려야 하나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저거 뭐야?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어요. 곧 부앙하는 큰 소리와 함께 매장 주차장에 새끈한 스포츠카 한 대가 주차를 했습니다. 옆에서 계속 자기 보러 왔냐고 넌지시 옆구리를 쿡쿡 찔러대던 전남친의 눈도 돌아가게 만드는 스포츠카였습니다. 그 차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가진 컬렉션 중 가장 아끼는 차였어요. 국내에는 딱 5대만 들어온 차량이라 무려 20억 원이 넘는 차이기도 했고요. 5대 중 1대는 우리 어머니, 나머지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사가신 걸로 알아요. 커다란 엔진음에 걸맞는 매끈한 작태에 매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하러 나갔어요. 제 옆에 있던 전남친도 마찬가지로 눈이 돌아가서 다가가더라고요. 안에 누가 타 있을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다 하는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어요. 차 문도 위로 쭉 열리는 스포츠카 모델이었죠. 저는 그 차를 얼마나 어머니께서 애지중지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서킷에서만 타는 차량이었고 혹여 하부가 손상될까봐 서킷까지 무조건 탁송으로 옮겨가는 차였어요. 그런데 고성에서 서울까지 저 차를 타고 달려오다니 어머니께서 얼마나 전 남친의 길을 눌러주고 싶었는지 절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곧이어 차량 도어가 열리고 사람들은 모두 기겁을 했어요. 그 안에는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몸빼 바지를 입은 아줌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이 푹 터졌어요.
전 남친이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그 표본대로 나타나셨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입고 오신 거였습니다. 매장 사람들 모두 벙쪄서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고 전 남친도 사태 파악 못하고 당당하게 딱 들어와서는 전 남친에게 카탈로그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눈만 꿈뻑이던 전 남친은 헐레벌떡 카탈로그를 들고 와서 차량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고작 2억밖에 안 해? 이런 싸구려 차가 잘 나가겠어? 아무리 봐도 너무 싼 티가 나네. 이 차 10대 뽑아봐야 내 차보다 싸잖아. 내가 딱 이 한마디만 할게. 네가 트럭 타고 들어온 그 초입부터가 전부 우리 집 땅이야. 멀리 산 하나 있던 거 기억나? 거기까지가 전부 우리 밭이야. 어디 농사 짓는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래? 평생 우리 같은 사람한테 차나 팔면서 살아. 그러자 매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싸구려 차 보려고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깝다면서 저보고 가자며 차에 타라고 하더군요. 아니 장모님, 이 차가 장모님 차 맞아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줄도 모르고. 왜?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 양심도 없다 진짜. 사람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땅이며 밭이며 다 팔면 강남에 빌딩이 몇인 줄 알아? 전 남친이 따라오면서 계속 왜 말 안 했냐고 이런 줄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라고 변명을 해댔습니다. 저에게도 미리 언지를 줬으면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콧방귀를 뀌었죠. 만약 미리 말했으면 너무나도 멀쩡한 얼굴로 착한 척, 매너 있는 척 다 하면서 뒤로는 재산이라도 한 푼 얻을 수 있을까 음흉하게 굴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 겉과 속 다른 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조상님이 도운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무튼 그런 잡소리를 전부 무시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차에 시동을 거셨어요. 부릉부릉 주의가 울릴 만큼 엄청나게 큰 엔진 소리가 들리고 정말 몇 초 만에 슝 강남대로를 달려나갔습니다. 달리면서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스포츠카에 목숨을 거는지 알겠더라고요. 속이 뻥 뚫리는 그 느낌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전 남친이 저에게 그 차 뭐냐, 어디서 산 거냐, 너네 집 부자냐, 나를 속였냐, 연락 오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가뿐히 무시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딱이지 않나요?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농장의 규모가 어떤지 매출이 어떤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서울 산다는 자부심으로 시골 무시하더니 결국에는 든든한 처갓집 잃고 평생 남 밑에서 차나 팔면서 살아야지 않겠어요? 저는 나름 대기업에 다니는 인재고 그런 놈 말고도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도 제게 더 이상 선딸이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끝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남자 보는 눈 좀 키워서 정말 멀쩡하고 젠틀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